나는 항상 새벽에 조용한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좋아했다.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붐비는 번화가를 지나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려 한적한 골목을 따라 걷는 그 시간이 좋았다. 그날도 변함없이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골목을 반쯤 지났을 때였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너무도 생생하고 가까이에서 들려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길가의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고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고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쯤 그 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번에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흐느낌으로 변해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집으로 들어갔겠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유심히 살폈다. 소리는 내 집 쪽에서 나고 있었다. 불길한 마음에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곤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어야 할 내 집에는 뜻밖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TV가 켜져 있었다. 물론 켠 기억은 전혀 없었다. 화면은 지글거리며 잡음이 가득했고 그 사이로 흐릿한 형체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사람의 흐느낌은 TV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려고 했으나 리모컨은 보이지 않았고 TV는 나의 모든 시도를 무시하고 여전히 켜져 있었다. 갑자기 화면이 일그러지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나타났다. 얼굴은 익숙했다. 그것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여 몸이 굳어졌지만 할머니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목소리는 잡음 속에서 희미했지만 확실히 들렸다. 보고 싶구나. 라는 한마디였다. 그래도 안정을 찾지 못한 나는 결국 TV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했다. 모든 소리가 멈추고 다시 방 안은 고요해졌다. 며칠 동안 할머니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어두워진 길에서는 결코 혼자 걷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집안 곳곳에서 고양이 울음이나 낯선 냄새가 나는 것을 종종 느꼈지만 그 소리나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소리와 냄새 역시 새로운 집에서는 사라졌다. 아직도 그날의 일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만큼 생생하게 기억난다. 종종 나도 모르게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문득 그날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쩌면 할머니는 정말로 나를 보고 싶어한 걸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늦은 밤 민지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지하철도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고 거리에는 적막감이 흩어져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긴 상태였고 평소라면 택시를 탔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뭔가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민지가 사는 동네는 비교적 조용하고 안전한 편이었다. 길가에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그 빛에 의지해 민지는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얼마 걷지 않아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민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뿐이었다. 기분 탓일 거라며 민지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착각이 아닐까 하면서도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불안함에 민지는 발걸음을 더욱 빨리 했다. 그럴수록 뒤의 발소리도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민지는 다음 골목길에서 빠르게 방향을 틀었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민지는 뒤쪽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민지야? 부드럽고 친숙한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민지를 몸서리치게 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그러면서 집 쪽을 향해 계속 달려갔다. 드디어 집이 보였다. 민지는 주머니에서 빠르게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을 쾅 소리 나게 닫고 숨을 헐떡이며 현관에 앉아 있었다. 심장은 아직도 쿵쿵댔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혹시 자신을 부른 사람이 친구였을까? 그렇다면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몇 분간 가라앉히던 심장이 차분해지고 나서야 민지는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 너머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구멍을 통해 바깥을 살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 앞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뒷걸음질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해야 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긴 했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며 손이 떨렸다. 명확한 근거 없이 전화기를 드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현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소리였다. 이젠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었고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다음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질 동안 민지는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최경찰이 오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고 종종 그들을 보자마자 민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주변을 조사했지만 수상한 사람은커녕 사건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녀가 급히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이후로도 그 검은 그림자는 민지를 자주 따라다녔다. 가끔씩 우연히 마주친 듯한 낯선 곳에서도 익숙한 곳에서도 민지는 결국 참다 못해 그 지역을 떠났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기묘한 경험은 언제나 그녀를 쫓아다녔고 민지의 기억 속 어딘가에 검은 그림자는 계속해서 맴돌았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생 시절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속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 마을은 예전부터 기묘한 사건들이 많아 사라진 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우리는 그런 기괴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여관에 묵게 되었다. 여관은 오래된 건축물로 곳곳이 낡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아주머니는 매우 친절했고 마을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매년 여름이면 여관에 걸려오는 한 통의 이상한 전화에 관한 것이었다. 전화는 항상 여름의 한밤중 정확히 2시에 걸려온다고 했다. 수화기를 들면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숨쉬는 소리와 함께 작은 속삭임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 전화는 아무리 끊으려 해도 끊기지 않는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그 전화가 걸려온 박스 가여관의 지하실에 있다고 말하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이미 녹슬어버린 상태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잠을 잘 수 없었다.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친구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지하실 문은 낡았고 문을 여는 순간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벽에 부착된 오래된 전화기를 발견했다. 녹슨 전화기는 정말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린 뒤돌아가려는 순간 그 전화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들려오는 것은 아주머니의 말처럼 은은한 속삭임과 웅웅거리는 소리였다. 곧 친구가 내 옆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며 나에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빠르게 여관 방으로 올라왔고 그때서야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한 시간이 정확히 2시를 넘은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 후로도 며칠을 그 여관에 머물렀지만 12시가 가까워질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수화기를 들었더니 마찬가지로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같은 숨소리와 속삭임이 들려왔다. 놀란 나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아주머니의 경고처럼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전화를 내팽개치고 당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후로도 이상한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난 마치 어디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것만 같았다. 전화번호를 바꿔도 아예 전화기를 없애도 그 전화는 계속되어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야 했던 그 여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터무니없고 무서운 시간이었다. 결국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단 한 가지, 그 마을을 완전히 잊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가끔씩 밤중에 전화벨이 울릴 때면 나는 아직도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에 쌓이고 만다. 마치 끝나지 않은 고통이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작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인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자주 나가는 오래된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일기는 1980년대 이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썼던 것인데 그 학생은 실종되었고 이후로 그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일기가 학교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며 그 안에는 그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이 담겨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 일기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들은 방과 후에 학교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학교는 얼핏 보기에 평범했지만 이 오래된 건물에는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구석진 장소들이 많았다. 그들은 먼저 오래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에도 잘 사용되지 않아 책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다. 도서관의 구석에 오래되어 바른 낡은 서가가 있었고 그것을 뒤지던 중 얇고 낡은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다. 겉표지에는 1985라고 적힌 작은 일기장이었다. 민수는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엔 다른 사람과의 평범한 학교 생활과 고민들이 적혀 있었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교에 알 수 없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야기와 매일 밤 누군가 자신의 방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이었다. 그 글을 읽는 동안 민수는 등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일기를 다 읽기도 전에 친구 중 한 명이 돌아가자고 말했다.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민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읽겠다고 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엔 그 학생이 학교 자실에서 무언가를 목격했으며 그 후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마지막 기록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이걸 보고 있다면 부디 조심해라는 경고였다. 그 이후로도 민수와 친구들은 학교 지하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하실은 학생들에게 접근이 금지된 곳이었지만 그들은 밤을 틈타 몰래 들어가기로 했다.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누군가의 기척마저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손전등을 비추며 전진하던 그들은 지하실 한 구석에서 매우 오래된 철문을 발견했다.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누군가 최근에 열어본 듯한 흔적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은 작은 방을 발견했다. 방 안에는 벽에 낙서와 이상한 기호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의식을 치르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가며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전등이 깜박이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모든 것이 실종된 학생의 일기에 나왔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빠져나온 그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음 날 학교에 출석한 민수와 친구들은 어제의 경험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경험 이후로 그 학교에서는 밤에 이상한 소리나 그림자를 봤다는 증언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한다. 민수와 친구들은 그 이후로도 함께 모여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으나 그날 지하실에서의 경험은 그들 모두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 있었다. 그 학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의 리모델링과 개조를 거쳐 옛날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민수는 가끔씩 그때의 일이 떠오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문득 그 일기의 마지막 경고가 떠오르며 주위를 둘러보곤 했다. 부디 조심해 라는 그 경고를 말이다.